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박상희 국어 고등부의 대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분당하고 여기 반포 지역의 파랑국어 대표 박상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반포에서 겨울에 2026년 고1을 위한 16주 특강이라는 걸 이제 황수빈 쌤과 같이 강의를 합니다. 일단 어머님들한테 이 16주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고3 아이들이 12월 말에 이제 고3 수업을 막 들으러 가죠. 그래서 뭐 사실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고등부 뭐 수능 내신의 균형을 맞춰서 막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하셔도 막상 고1, 고2 때는요,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내신이니까 내신 막 열심히 시키시다가 아차, 이제 수능 국어 하시면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 고2 여름에 살짝 뭐 수능 국어 맛만 보는 거죠. 그러다 이제 고2 겨울, 고3 올라가는 그 겨울에 이제 아이들이 수능 국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죠. 12월 말에 고3 수업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까지 토탈 한 38주.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휴강 뭐 4주, 5주 빼고 1학기 때 중간 빼고 기말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토탈 한 38회, 38주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8주 수업 중에서 모의고사 수업이 몇 번일까요, 어머님들? 통상 요새 모의고사 수업을 그 파이널 때 14회에서 16회 정도 해요. 그리고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를 한 4회에서 5회 합니다. 3월 교육청 대비 모의고사를 한 2회 정도 해요. 그러면 토탈 20회가 모의고사 수업으로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 모의고사 수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면 실제 개념과 접근법을 가르치는 수업은 몇 회 나오겠어요? 많으면 18회 나와요. 18회. 네. 통상 평균 한 16회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16회 수업 중에서요. 그 고3 겨울 12월 말부터 1월, 2월, 3월 첫 주까지 하면 딱 10주 나옵니다. 10주. 아이들이 10주 동안 개념과 접근법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주는 이제 뭐 여름방학 전에 이렇게 뭐 짜투리 한 2, 3주씩 해가지고 개념 수업은 딱 그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16주 동안 개념과 접근법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수능에 필요한 모든 전략적 개념 그리고 접근법을 한번 A부터 Z까지 다 돌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주라는 이 수업이 결코 짧은 수업이 아니고요. 고3으로 치면 개념과 접근법이 한번 완전히 끝나는 수업이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번에 16주 동안 받게 될 이 수업은 제가 제 시그니처 수업이 이제 뭐 문학 로직, 독해 로직, 그 다음에 문법 로직 해갖고 로직 수업이라는 그런 시그니처 수업이 있는데 이 고3에 제가 썼던 그 시그니처 수업의 목차와 내용을 그대로 중3에 맞춰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격적인 수능 수업을 16회 정도 듣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16주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무엇을 끝낼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를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도 있으니 제가 제 소개를 짧게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강사 생활을 강남 대성 재종학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한 반에 국어 선생님이 A, B, C 막 세 분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요 4월과 10월에 강사 평가를 해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별로임, 매우 별로임 이렇게 해갖고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입사를 2010년도에 했는데 그때 저희 국어과가 한 25명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4월에 강사 평가 꼴찌 밑에서 2명은 바로 잘립니다. 이 무시무시한 평가예요.
제가 이제 그 입사 연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개년 정도 대성학원 전체 브랜치에서 강사 평가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매우 좋음의 퍼센테이지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는 썰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재종학원에서 너무너무 강사 평가가 좋으니까 대치, 분당, 목동 등등에서 이제 단과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코로나 끝날 즈음까지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제가 시대인재에서 수업을 했던 때입니다. 한 반에 한 300명 정도 앉아 있고요. 실제로 이런 수업을 한 8개 정도 돌립니다. 8개 정도면 도대체 몇 명의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수능을 치러 갔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재종반 특강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참 정말 피크 때는 한 1800명 정도, 1700명 정도의 아이들이 1년에 제 수업을 듣고 이제 수능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러면 박상이라는 강사의 수업과 컨텐츠는 왜 아이들이 그토록 열광을 했느냐. 한때는 대치동 뭐 그 사룡 안에 제가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열광의 포인트를 제가 딱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선명한 범위와 전략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2월 말에 이제 고3이 되려는 아이들을 만나면 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1등급 간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야, 그거 필요 없고 그거는 수능국어 아니거든. 그 문법 필요 없어. 그거는 내신에만 나오는 문법이지 수능국어에 나오는 문법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테두리를 쳐주죠. 전 항상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운이 좋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운이 좋은 인생을 산다. 네. 왜냐면요,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요, 국어 공부를 막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80점대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8점, 12점, 16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을 할지. 이 아이는요,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국어 성적은 그대로네. 이거는 운이 나쁜 공부, 운이 나쁜 인생의 어떤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공도 해본 사람들이 한다고요. 이것만 했는데. 뭐 하루에 40분밖에 안 했는데 나 왜 이렇게 지문을 보는 눈이 나아졌지? 나 문제를 보는 안목이 왜 이렇게 나아진 거야? 내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적이 나의 이 높아진 안목과 클릭이 되는구나를 딱 깨달았을 때 이제 아이들은 나 운이 되게 좋네. 그런 아이들이 운이 좋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매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범위와 전략이 선명하다. 효율을 가져가도록 해준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2번째 이유는 저는 제 강사 생활이 크게 2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수능 국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건 할 필요 있고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라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나머지 50%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틀리는지. 제가 강남대성 재직을 할 때 4시 20분에 수업이 끝나면 10시까지 질문 받는 선생님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저희 박상희 국어연구소, 지금 파랑국어의 전신이죠. 박상희 국어연구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한 해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녀갔잖아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몇 번 골라서 틀렸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완전히 누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진짜 제가 전국 최고라고 자신해요. 수능 국어에 대한 최적화된 강의는 하시는 분 많죠. 하지만 어떤 아이가요. 왜 틀리는지를 잡아내는 능력. 그거는 제가 전국 최고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아이들이요. 앉아서 문제 푸는 것만 봐도 쟤는 3등급, 쟤는 1등급이 보여요. 네. 아이들이요. 하나의 국어 세트에서 1번을 틀리기도 하고 3번을 틀리기도 하죠. 1번 틀리는 아이와 3번 틀리는 아이의 뇌구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3번을 틀려도요. 1번을 골라서 틀리는 아이와 3번을 골라서 틀리는 아이의 뇌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는 너무 어려운 거는 다 맞는데 쉬운 건 다 틀려.
근데 그 쉬운 거를 틀리는 이유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약간 보통 사람의 로직과는 살짝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틀리기도 하고요. 없는 내용을 계속 주관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너무 꼼꼼해서 단어 하나가 이해가 안 되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서 문제를 틀리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너무 지구력이 없어서 4단락은 읽지 못하고 문제를 풀러가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기도 합니다. 소설이 약하다 이런 건 진단 아니고요. 소설이 왜 약한지. 정보량이 많은 과학 지문에서 맨날 털리는데 과학이 약한 게 아니라 과학이 왜 약한지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어도요.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시잖아요. 저희 연구소에 전화하시잖아요. 우리 땡땡이가 이번 6평에서 기술 문제 2개를 틀렸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하면 그 아이에 대한 엑셀 파일을 딱 켭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땡땡이는 다 괜찮은데 뭐 글을 읽는 능력이나 지구력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보기 문제를 푸는 논리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4단계 중에 3단계가 아직 결여되어 있다. 근데 이건 땡땡이 잘못이 아니라 그 로직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요 교실 정도에 앉아있는 아이들은요. 어머님들 쫙 뒤에서 문제 1번을 몇 번 골라서 틀리는지도 다 보이는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수업에 열광했던 2번째 이유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도요. 3시간 동안 쌤, 저는 진짜 제 뇌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3시간 동안 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이게 수강후기의 대부분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런 수업을 했던 사람이다. 사실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고3 수능 컨텐츠를 쭉 만들다가요. 제가 이제 분당에 학원을 차리고 나서 바로 코로나였긴 한데 아직도 지금 잘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학원을 런칭하면서 고1, 고2 컨텐츠 그리고 중3 컨텐츠 그리고 이제 최근 2년 안에 제가 이제 중1 컨텐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생산하는 모든 컨텐츠들은요 탑다운 방식이에요. 고3을 했죠. 그러다가 고3에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고1일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고등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중3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요. 어머님들 분당에서는 제가 이제 저희 학원의 예비 고1 분당 프로그램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빨리 마감이 되고 네, 전반 마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돼요. 제가 직접 하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분당에서. 네. 아이들이 중3 그 겨울에 수업 받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고1, 고2 지나서 고3 돼서 다시 오잖아요. 막 저희 학원에 내신을 하기도 하고 고1 때.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 중에 제일 많은 반응이 뭐냐면 쌤 제가 중3 겨울 때 배웠던 이 개념서 제가 3년 동안 끼고 다녔어요. 네. 제가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저의 완전한 버팀목이었어요. 라는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단어법 하나를 가르쳐도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죠. 중등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배웠지? 근데 이게 고1 내신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능국어 파이널에서는 어떻게 응용되는지까지 일목요연하게 완벽하게 정리한 컨텐츠로 아이들이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지금 이 16주 동안 배우게 되는 이 프로그램의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1, 고2, 고3을 가면서 고3 때 이번 컨텐츠는 더 집약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겨울에 반포에서 저한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요. 고3 때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때 박사님 선생님한테 16주 배웠는데 내가 고3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효율을 높인 압축된 컨텐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탑다운 방식으로 교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요 과제, 공통 과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수업을 듣는 모든 아이들이 요거를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풀게 되는 과제인데요. 요거 말고도 또 담임 선생님 과제 막 나갑니다. 추가로. 이게 어떤 과제냐.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요거 딱 아이들이 이거 받으면요. 너무 좋아요. 숙제가 하루에 15문제? 네. 세트로 치면 한 3개. 가벼운 거죠. 네. 반포 어머님들은요.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숙제 많은 걸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담임 추가 과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15문제만 풀어도 아이들은 완벽하게 수능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요. 왜냐? 어머님들 모의고사가 45문항이잖아요. 그중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한 12문제에서 15문제 돼요. 오답률 40% 이상을 찍는 문제.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5명, 6명이 틀리는 문제는 한 모의고사에서 12문제에서 15문제라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요. 자기는 부담 없이 12문제에서 15문제를 매일매일 풀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모의고사 한 회 분씩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끝내는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45문제를 다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쉽게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고민하고 헷갈려하고 중요한 지점이 있는 그런 포인트된 문제들이 하루에 12개, 15개가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거를 풀면서 모의고사 한 회분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그 문제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 과제다, 공통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개발에 열심히 매진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16주 강의를 저랑 황수빈 쌤이 해요. 전반적인 얘기는 조금 뒤에 황수빈 쌤께서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맡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현대문학을 다 하고요. 접근법과 개념 그리고 비문학을 합니다. 그리고 황수빈 쌤께서 고전문학과 문법을 하실 거예요. 어머님들 고1 아이들이 딱 올라가면 내신의 핵심 파트가 뭘까요? 내신의 핵심 파트가 문학과 문법이에요. 네. 문학과 문법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문학 중에서요. 우리가 중간고사 보시면 어머님들 지금은 이제 아직 아이들이 입학 전이니까 내신 관리 잘 하시려고 막 내신 관리도 열심히 막 이렇게 지금 포부가 크신데요. 제가 이제 고2 어머님들 만나보면 저희 아이가 어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선생님. 인생은 정시지? 막 이런 얘기를 시작한대요, 고2 올라가면서. 네. 자, 이 내신이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어머님들. 뭐 200명으로 쳤을 때 1등급 받는 비율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그리고 3등급 이하에서는 내신으로 대학 간다는 게 조금 무의미하고 뭐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국어는 어쨌든 이제 1학년 되었을 때 핵심 영역이 이제 문학과 문법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고전은 어머님들도 다 겪으셨잖아요. 어떤 빈출 포인트, 출제 포인트 열심히 외우고 학습하고 이런 게 조금 필요하고요. 현대문학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현대문학 문제의 80에서 90%는요. 선생님이 열심히 해준 거 받아 적어서 푸는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너무나 다들 뭐 받아 적어서 열심히 하는 건 다 하니까 그럼 변별력 1등급, 2등급을 무엇으로 솎아내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 각 학교에서 10에서 20% 정도의 문제는 뭘로 낸다? 배우지 않은 걸로 내요. 수능식 문제가 출현을 하죠. 네. 그러면 이 10에서 20%, 즉 1등급이 되려면 요거를 잘하는 아이들이 1등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요 10에서 20% 내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문제를 딱 심정에 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신부터. 그러면 요럴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힘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낯선 작품을 읽어내는 힘이에요. 네. 자기가 처음 보는 작품을 시험장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막 고민 복잡하게 못하고요.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뭐 10줄의 시라면 10줄을 한번 쫙 읽고 나서 문제 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 동안 최적화된 읽기 전략이 요 아이한테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낯선 작품을 볼 때 뭘 봐야 되는지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이야기가 내신 1등급 갑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가 사실은 이제 수능 국어도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는 거죠. 문학이라고 하면. 또한 개념. 어머님들 초등 국어는 생활 국어.
중등국어는 시험국어, 고등국어는 입시국어죠. 개념은요, 학습이 언제 끝날까요? 중학교 때 다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가서 반어 역설 배우지를 않아요. 중학교 때 개념 학습은 다 끝난 거고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심화 응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비어있는데 되게 많습니다. 제가 딱 보면요, 뭐 너무 잘 푸는데 막 대꾸법이 비어있어. 막 고3 애들도 그래요. 네. 그 아이들을, 왜 그 아이들이 의문사, 자기가 이거 왜 틀렸는지도 모르게 틀리는 이런 의문사를 당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아이들의 중등국어 개념, 그리고 초등국어 생활국어 파트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파트를 또 현대문학에서 압축적으로 모두 다루게 되죠. 그래서 문학은 제가 낯선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든 영역, 시, 소설, 고전, 산문, 고전, 운문, 고전 운문의 기본적인 방법론 이런 건 이제 수빈쌤이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낯선 작품, 시와 산문, 운문과 산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문학을 마스터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개념의 A부터 Z까지. 이 개념은 현대문학, 고전문학 모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담당해서 끝을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문학의 중요성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고1, 고2, 문학하고 문법을 잘하는 아이가 국어를 잘해요. 모의고사도요.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는요. 문학하고 문법이 어렵습니다. 비문학은 너무 쉬워요. 네. 우리가 한 2학년,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이제 내신으로 비문학을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 비문학 그 교재 자체가 너무 쉬워요. 학교 내신. 그럼 아이들이요. 결국 그렇게 문학과 문법에 막 매진을 하다가 고3이 되죠. 무엇 때문에 울고 다닐까요? 비문학 때문에 울고 다닙니다. 45문항 중에 12문제, 15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문제가 비문학이에요, 아이들이. 결국 아이들이 비문학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면 털립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80분 동안 45문제를 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학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나 이 아이가 쓰게도 비문학이 하루에 한두 세트씩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 방학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어디 가서 수능 수업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비문학의 기초가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예요. 그 맨 땅의 헤딩은요. 12월 그 고2 겨울에 수업 들으러 가가지고 고3 그 한 3개월 10회 정도 수업을 끝나고 맨 땅의 헤딩이 끝납니다. 그 아이들이 한 10회는 그냥 이게 수능 국어라고 하는 느낌으로 듣다가 이제 3월이 돼서 시험을 보고 이제 막 내가 이게 되고 이게 안 되는구나를 막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겨울에 저한테 비문학을 한 뭐 4주, 5주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체력,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딱 갖추고 나서 아이들이 이런 숙제, 그리고 자기가 혼자 하는 비문학 연습 이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 수업 중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비문학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비문학 수업을 할 때 내용 설명 안 합니다. 내용 설명은 기본이고요, 사실. 자, 이런 패턴에 정보량이 많이 나오는 이런 단락을 네가 시험장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읽어야겠어? 어떻게 이 난관을 뚫어갈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끊임없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전적으로 그래서 너는 어떡할 거야?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지문은 어떻게 읽을 거야를 마침표 찍을 때까지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실전적으로 이 아이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지문에 대한 설명을 끝내는 거죠.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중등까지 키우시는 것도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네. 이제 마지막, 네. 그쵸. 어머님들 막 각오가 뿜뿜하시죠? 네. 저도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고등 이 입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과 함께 이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항상 선생님을 보실 때 우리 아이랑 잘 맞을 것인가부터 시작하셔서 어머님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와서 설명회를 딱 여러 군데 가시면서 설명회 들으시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운이 좋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강사와 컨텐츠를 골라주시는 안목.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네. 너무 아이 고생시키지 않고. 그런데 고생은 별로 안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한 겨울이 지나더니 막 국어가 다른 애들하고는 완벽하게 달라졌어. 요런 안목을 어머님들께서 갖추시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고등 입시의 요 긴 여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어머님들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쯤에서 마치고 수빈쌤 들어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파랑국어 황수빈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6주 동안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지, 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아이들 결국에 16주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수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수업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할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원 다니는 이유가 자기 혼자 좀 해결할 수 없는 가려움을 긁으려고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이제 각각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매시간 복습 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해요. 이 복습 테스트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해오면 그걸 바탕으로 아이가 그 지문 플러스 이제 새로운 외부 지문까지 풀어볼 수 있게 하는 복습 테스트인데요. 이렇게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하고 나서 아이들이 저랑 이제 오답 노트를 하고 지금 정규 아이들도 집에 가고 있는데 이 오답 노트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친구는 좀 운 좋게 맞은 친구도 있고 고쳤는데 이상한 근거로 맞춘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복습 테스트 나왔던 문제 중에 내 마음속에 고향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문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보통 위상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지위가 흔들린다. 위상이 높다 하면 어떤 지위가 높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문제를 풀 때 그 정도 생각해서 고향의 지위가 흔들린다? 당연히 아니지 하고 안 고른 친구들이 사실 90%였어요. 근데 그 위상이라는 걸 사전에 쳐보시면요. 어떤 사물이 가지는 위치나 상태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지에서 하고자 했던 말은 내 마음속에서의 어떤 고향의 의미, 고향의 상태가 흔들린다라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아이들이 그냥 틀리고 여기 점수만 확인하고 집에 가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공부를 해오면 복습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 저랑 오답 노트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수업 시간 끝나고 꼭 거치고요. 근데 저희가 복습 테스트를 보고 8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남아서 재시험을 보게 해야 돼요. 보고 가는데 이때 재시험을 보는 이유는 아이가 이제 다음에 좀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스스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고 80점 미만의 친구들은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랑 확실하게 점검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자기께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집에 귀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업 후 클리닉이라는 게 복습 테스트 진행을 한 다음에 저랑 오답 노트 해서 자기가 정확한 근거로 정답을 골랐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귀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 정규 친구들도
하는 말이 쌤, 저 이제 문학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알았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좀 스스로 풀어낼 수 있겠는데? 이런 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과제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부교재라고 써 있는 게 저희 과제거든요. 데일리 쓱이라고 되어 있는 과제인데 써있듯이 선별 모의고사 문제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수준에서 좀 오답률이 높았던 부분들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과제집이고요. 이 과제집이 좀 특이한 게 있다면 단순히 모의고사 이렇게 뭐 한 세트 이렇게 주고 한 회 풀리는 게 아니라 그 모의고사를 영역별로 1일차부터 5일차까지 풀어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고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매일매일 이제 좀 국어에 노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과제여서 이거는 반드시 해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정규반 친구들 좀 잘하는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친구는 보통 일주일에 저거 다 푸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좀 국어가 약한 친구들이나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거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과정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7, 80문제 정도를 푸는 거거든요. 모의고사 문제집. 근데 그것도 어려운 걸로만 구성된 문제집 풀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저랑 한 친구들 보면은 이제는 한 70문제 정도 됐을 때 4-5문제 안팎으로 틀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좀 고난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 부교재 풀었을 때 아이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어떤 개념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우지 않은 다른 작품에 좀 적용을 해봐서 실전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진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이 부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거 매주 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맨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박상희 대표님이 현대문학, 즉 현대시도 하시고 현대소설도 하시고 마지막에 4주는 비문학,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총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같이 들어가서 고전시, 그 다음에 문법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16주 특강 다 들으시면요, 어머니 결국에는 현대문학, 그 다음 고전문학, 그 다음에 최상위 사고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비문학까지 다 진행이 된다고 봐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알찰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아마 제일 걱정하시는 게 고1 내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1 내신이 정말 중요한 거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아이들이 사실 중학 내신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내신 갔을 때 저도 고등 내신 해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그 격차가 오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느끼기에 그 체감되는 격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분명히 중학교 내신에서도 현대시 했고요. 고전시가도 범위에 있었고요. 문법도 범위에 있었어요. 똑같은 범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지 길이나 선택지 나오는 어휘부터 달라지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화된 내용, 똑같은 문법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대비하는 게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 대표님 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현대 시도하고 현대 소설도 다루실 건데 물론 내신에 빈출되는 작품들 있죠. 그 빈출되는 작품들도 다루겠지만 결국에는 아이들 문제 풀려오면 아이들이 제일 시간을 많이 쏟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틀리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시험 범위 이외의 작품들이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대시 혹은 현대소설을 읽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문학에 접근해야 되는 어떤 프레임도 가르치겠지만 그 프레임을 바탕으로 다른 작품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보기 문제 같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그것들을 이제 대표님이 11주 동안 현대시, 현대소설을 통해서 지도하실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고전문학 보시면 같이 나와 있어요. 고전 시가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영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1학기 때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비중이 현대문학이 조금 클 뿐이지. 그래서 아이들이 현대문학만 겨울방학에 엄청 열심히 했다가 갑자기 고전문학 모르는 작품이 현대시랑 엮어서 나와버리면 이게 다 외계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자만 해도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저번 시간에 수업하다가 충격받았던 게
아이들이랑 훈민정음을 하는데 얘들아 민자가 무슨 민자지? 하는데 대답을 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민자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고전문학에 보시면 훨씬 더 어려운 한자 어휘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전문학에서 아이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한자 단어 어휘들 반드시 암기시키고 또 시대별로 혹은 주제별로 나눠서 제가 고전문학 필수 작품들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고전문학 필수 작품들을 읽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더 확장시켜 나가서 요거를 읽고 나면은 다른 고전 작품들까지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요거의 내용이나 여기 나오는 단어만 읽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 적용했을 때 이 작품에서 똑같은 어휘가 요렇게 읽히고 있으니까 너네는 요걸 만났을 때 이렇게 읽으면 돼 라는 것들을 계속 고전문학 하면서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이랑 고전문학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다가 저는 고전문학 8주 동안의 아이들 필수 작품들 다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주는 문법하고 나머지 그 뒷부분의 4주 대표님은 비문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도 제가 형태소와 단어라는 파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치렀을 때 보통 나오는 게 의문의 변동이어서 이거부터 차례차례 하나하나 정리를 할 텐데 그때 필요한 개념이 형태소와 단어, 그래서 그 이후에 의문 변동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학기 기말고사 혹은 중간고사 때 의문의 변동이랑 같이 치르게 되는 게 또 한글 맞춤법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문법 요소까지 하면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는 다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문법할 때요, 어머니 아이들이 우선은 개념이 암기가 안 돼 있어서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을 암기시키고 돌아가게 할 거고 근데 그 암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푸는 건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문제, 개념 외운 거 바탕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좀 활용할 수 있게 이 문제가 자기가 배운 개념이 문제에 자꾸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지를 익혀야 해요. 그래서 단순히 개념 암기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풀이했을 때 이 문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활용시키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이 8주 동안에 또 연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 보시면 브로셔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커리큘럼은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6주 동안에 굉장히 알차게 준비해 놓은 수업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9시 반부터 1시까지 3시간 반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험하고 그 다음에 저랑 대표님이랑 나눠서 수업 들어가고 하면은 3시간 반인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3시간 반으로 잡고 있고 이거는 반드시 어머님들도 좀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원칙인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 쓱 과제가 나가잖아요. 근데 그 쓱 과제가 분명히 아이들에게 좀 부담이 될 만한 양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오면 결국에는 어머니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책감만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과제는 안 해올 시 반드시 남아서 귀가를 하고 가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도. 네, 아마도 시간이 이때인지라 뒤에 수업 학원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단 보내긴 하겠지만 그 수업이 끝나고 다음 날이라도 어머니들께서 꼭 과제를 했다라는 걸 찍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한 주 안 해도 이렇게 넘어가네? 그러면 나는 그냥 국어가 점점 이 숙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머니도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습 테스트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테스트 후에 기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그냥 이 친구는 문제 한 문제 더 푼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가 제대로 알고 자기 걸로 갖고 갔는지 알 수 있으려면은 꼭 반드시 재시험 보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구두로 테스트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 다시 설명해봐.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제대로 이해됐다 싶으면 그때 귀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꼭 마치고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그날 반드시 좀 소화를 하고 갈 수 있게끔 이 부분까지는 수업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동의한 친구들만 꼭 수강을 해서 아이들이 16주 들었을 때 그냥 와서 듣고 가는 수업이 아니라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11월 9일에 개강을 하니까 16주 16주 되게 길다면 길고 저희가 2월 말까지 결국 하는 수업이에요. 고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근데 그때까지 좀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고등학교 내신에 필요한 것들, 나아가 3년 동안 아이들이 좀 고생을 덜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본기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16주간 맡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저희 시스템, 그 다음에 저 관리,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커리큘럼 믿고 맡겨주시면은 저희도 결과로 보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